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부 시니어의 마지막 시간으로 주요 변화 중에 그동안 시간, 건강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끝으로 돈, 현금 흐름의 변화와 방향,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삶의 변화는 시간과 건강 외에도 돈,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사유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주된 일자리를 떠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한 수입의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즉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말은요,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즉 전체의 4분의 1, 하위 4분의 1을 정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OECD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구성에 있어서 고연령일수록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열악했던 과거 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근로소득에 의한 안정적 수입입니다. 고령자의 고용률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33%에 달하는데, 이를 보다 정성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노동을 통한 소득은 60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나아가 나이가 주는 장벽, 그거 외에도 노인 일자리의 공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소득이 이러한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약 3억 7천만 원, 2019년 기준인데요. 자산은 약 4억 2천만 원이며 부채는 약 5천만 원입니다. 그 자산 중에서 실물 자산을 보면은 약 3억 4천만 원, 특히 그중에 부동산이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금융 자산은 8천만 원으로, 이 중에 저축한 저축성 자금은 6억 7천만 원 수준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노후 준비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 중에서 공적연금의 수급자는 약 3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350만 명으로 이 공적연금 수급자의 약 89%, 90%가 되니까 대략 95, 45 하면 45% 정도가 그 국민연금 수급자고, 나머지 비교적 연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 사학, 교사, 그리고 군인, 이런 경우에 수령자는 약 44만 명입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일수록 모든 종류의 공적연금 수급자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퇴자의 노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금 흐름이죠. 즉 매월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가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지출 관점에서 보면은 노후 생활비는 크게 최저 생활비,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 나아가서 여유 생활비, 또 예비 자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미래에셋에서 소개한 자료인데요.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기에 보험 자산이나 투기 자산을 투자 자산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맞출 필요가 있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근로나 이전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생활비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식비라든지 교통비, 통신비, 주거비, 이거 외에 여유 생활을 위한 여가 활동비, 문화 활동비, 손자녀 교육비, 이렇게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도 지출에 있어서는 비교적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데요. 다만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드니까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항목의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 후 삶에는 상대적으로 교육비는 줄어들겠죠.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그리고 대신에 의료비는 급증하는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좀 조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가계 수지 항목별 지출 구조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을 비교해 보면 보다 명확히 지출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 자료가 이게 주로 설문에 근거한 것도 많고 굉장히 공인 데이터지만 몇 개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양해하시고요. 대신에 가장 최근의 자료임은 분명합니다. 먼저 전체 가구의 가계 지출은 월 약 308만 원을 사용하죠. 이 중에 소비 지출은 약 226만 원입니다. 소비 지출 외의 것은 뭐 세금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럼 세분해 보면은 주거, 수도, 광열, 집, 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약 33만 원, 한 14% 되고요. 식료품에 32만 원, 이것도 한 14% 됩니다. 그리고 교통, 움직여야 되죠. 이거에 26만 원, 12%, 여기 뭐 차량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 이런 것에 26만 원, 12%, 보건에 20만 원, 전체 9%, 통신에 13만 원, 6% 순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되면 좀 변하게 돼요. 가계 지출은 261만 원이며 이 중에 소비 지출은 195만 원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지출에 쓰는 비용이 226만 원인데 이제 60 플러스가 되면은 195만 원으로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 가계 대비 고령자 가구의 가계 지출, 소비 지출은 전체 약 85에서 86% 수준으로 약 12% 정도,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줄었냐면요. 소비 지출 비중이 60 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것은 식료품에서는 41만 원, 그리고 주거, 수도, 광열이 31만 원, 보건이 27만 원, 음식 숙박이 21만 원, 교통이 17만 원, 통신이 10만 원 순서를 보입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요. 소비 지출 측면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전체 가구 대비에 약 9만 원 더 씁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해 드시고 이런 것들이 일에서 일터에서 드시는 것보다 많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보건에 있어서도 27만 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7만 원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음식 숙박은 5만 원이 적고요. 교통도 9만 원이 적고 통신도 3만 원 적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가장 큰 젊은 사람들에게 큰 교육은 전체가 20만 원인 반면에 60세 이상 가구에서는 3만 원으로 약 17만 원이 줄게 됩니다. 즉 고령화에 따라서 식료품은 은퇴 전보다 더 늘게 되지만 교육비가 줄어들고 그 대신에 그 자리를 보건 비용이 들고 그 외의 모든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삶의 지출 구조 조정을 일반인과 저소득층의 항목 구성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줄일 수 있을까를 또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 데이터가 조금 다른 그 2019년 한국복지 패널 기초 분석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요. 일반의 지출 규모가 약 월 471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에서 본 고령자의 지출 규모인 195만 원으로 보면은 얼마까지 줄여야 하면은 약 276만 원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소득층의 수준인 144만 원까지 보면 약 327만 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어디부터 줄여야 될까요? 먼저 기타 소비 지출 차지하는 89만 원을 손을 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식료품비도 그 41만 원 선으로 일반인보다 21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젊은 분들 마트 한 번 가면은 뭐 10만 원 또는 2, 30만 원 되는 경우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고요. 교육비에 있어서도 3만 원 선으로 21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통계 기준에 따라 보신 것처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메시지는요. 저소득층 또는 고령자의 삶이 보여주는 평균값이 일반인의 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또 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판가름하는 데 기준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령자는 식품과 외식, 병원과 의료, 주거와 가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밥 먹는 것,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 그리고 집, 이렇게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병원 및 의료의 비중은 타 연령대보다 눈에 띄게 높은데 앞 시간에 건강에서 배운 것처럼 어떠한 이러한 고령자의 건강 수명이 줄어들면서 또 특히 만성 질환이 평균 1.9개를 가지고 있고 3개 가지신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현금 흐름 구조가 안정적인 은퇴자는 소비를 무작정 줄이지는 않습니다. 부자 시니어, 그래서 부자 시니어는 이거는 하나금융의 자료인데요.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말고요. 그런 사람을 부자 시니어로 정했을 때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문화 레저라든지 의료비, 의약품, 그리고 가사 서비스비 이런 것에 대한 지출 확대를 늘리려고 합니다. 즉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가사 서비스를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걸 선호하고요. 아니면 뭐 실버타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주거 특화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 레저에 있어서도 여행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가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노후 준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준비율. 이것은 노후를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요. 노후 준비율은 약 49%로 나타납니다.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없다고 답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 뭐로 준비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국민연금이 15%, 국민연금 평균 최근 데이터로는 한 50만 원 정도고요. 물론 젊으신 분들에는 이제 뭐 맞벌이 부부도 있고 해서 200만 원자도 뭐 손가락에 꼽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점차 수치는 50만 원 이상으로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 적금, 뭐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이 28%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연금 규모가 큰 기타 공적 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수령자는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앞에서 전체 5%랑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조사의 방법과 그 기준에 따른 거기 때문에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퇴직급여는 약 2%, 부동산 운영은 약 7% 수준을 보입니다. 응답자 기준이기에 정확한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수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운용이나 공적 연금으로 준비하는 분들의 현금 흐름 준비는 굉장히 안정적일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연구에서도 계속 복합적인데요. 한 상위 한 10에서 20%는 굉장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평균이 50만 원 정도니까요. 그렇게 한 부분들 50%를 제외한 나머지 50%, 전체 50%는 노후가 굉장히 진짜 설문에서처럼 51%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랬는데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51%라는 수치는 OECD의 상대적 빈곤율인 44% 이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은퇴 가구의 생활비 충당 방법도 한번 보면요. 실제 은퇴 연령은 조사에서는 약 63세로 파악이 되는데요. 생활비 충당에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그 탑2 비중은 전체의 9% 정도입니다. 근데 부족하다고 한 바텀 2는 약 60%입니다. 특히 19% 부족하다 중에 19%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해서 정말 하위 20%는 정말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 빈곤율과 함께 교차해 보면은 전체 노인 인구의 적으면 19%, 탑 그 매우 부족하다고 하신 분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 44%까지는 곤란함을 겪고 있고 소위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다른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라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과도 그 유사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액티브 시니어나 베이비 부머는 그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통계는 언제 했느냐, 누굴 대상으로 했냐에 따라서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비 마련 방법에 있어서는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이 약 21%를 생각하고 있고요. 공적 수혜금, 뭐 요새 이제 지원을 받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36% 이런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공공이나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전체 노인 합치면 57%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생활비 마련의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한 51% 중에는 아마 그럼 어디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 이전이라든지 그나마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 이전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 연퇴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순간이 나오는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보면 대부분 주거와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먹는 것은 그럭저럭 해결이 될 수 있고 무료 급식소도 좀 찾아갈 수 있는데요. 잠자는 것은 좀 만족스럽지 않고 그 주거 안정이 깨졌을 때 굉장히 불안에 쌓일 수 있는 게 많은데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선진국, 은퇴 선진 고령 선진국에서도 보면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거나 또는 주택 모기지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렇게 발생이 되죠.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주택의 점유 형태가 보면은 자가는 약 77%입니다. 반면 노후인데도 자가가 아닌 경우가 무려 23%에 달하게 됩니다. 그나마 자가가 있으면 자가주택이면 주택연금을 통해서 일부 연금화가 가능한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77%라고 한 것을 고려한다면 주거는 사용자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공간인 동시에 자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갖추지 못한 23%, 그중에 특히 어느 부분이 더 심각하냐면요. 주거의 질에 있어서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떻게 잡냐면 그 가구원 수별로 적정 면적이 있고요. 약 한 4, 5평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만족하느냐? 그다음 필수 시설.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정확히 있느냐, 그리고 방해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로 정하는데 여기에 미달되는 고령자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을 못 미치는 부분이 무려 4%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뭔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지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제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먼저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숫자입니다. 44%인데요. 이 부분은 전체 인구를 100으로 놨을 때 그 중위값 그 중에 또 50%니까 전체 20, 하위 25%, 25명을 얘기하는데 이 중에 노인이 2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44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추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치는 부동산 자산이 무려 77%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부동산 자산이 있는 분은 괜찮지만 또 이 없는 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 23% 정도요.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은데요. 주고 자가가 아닌 확률도 23%였고 그 공교롭게도 자산은 77%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는 것이 어떻게 노후 생활비로 연결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의 관점은 여유로운 분들 상위 20% 또는 40%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근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주택연금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되느냐? 소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평균 471만 원을 썼는데요. 최저로 가면 144만 원까지 낮춰야 되고 어쩌면 중간값인 276만 원까지 낮춰야 됩니다. 어찌됐건 절반 정도를 꽉 띄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철저히 봐야 되는데 특히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 의료비가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음식을 먹고자 노력을 하고 이런 작은 실천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을 줄이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자구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수치는 노후 준비가 됐느냐 여기서 안 됐다라는 부분이 5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공적 이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쩌면은 굉장히 팍팍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요새 베이비 부모 이후의 세대보다는 그분들은 전쟁도 겪었고 어려운 시기와 상대적으로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은 정작 교육도 덜 받았고 어렵게 경제를 만드신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기반을 가진 세대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세대도 굉장히 나름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전에 그 최저 빈곤이라든지 그런 것들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못하신 분들 51%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적 이전이라는 부분, 특히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일반인들, 특히 시니어들이 체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구들 어떻게 보면 50, 적게는 50%, 크게는 80%까지에 해당되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합리적으로 또 생산 인구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지원하고 머리를 맞댈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주거에 있어서 최고 주거 수준이 안 되는 그 4%에 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가가 아닌 23% 부분도 일부분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분들에 대한 그 삶의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전체의 한 50%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은 비용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건강을 신경 쓰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은퇴 후 삶이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달 현금의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요. 어려우면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자산의 77%를 차지하는 부동산을 연금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작은 노동, 노인 일자를 통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80만 원까지 더 애대할 수도 있고 비용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은퇴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비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 상대적 빈곤율인 44% 이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공적인 지원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 보여진 이 데이터들이 일깨워주는 그런 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의 베이비 부머나 액티브 시니어들은 노후에 대한 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망이 더욱더 튼실히 가고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은퇴 후의 삶의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러한 그 건강이라든지 어떻게 변화가는지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준비할 바를 하나씩 준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는 교재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그 과정의 일부인 시니어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라이프에 대해서 각각의 키타픽과 라이프의 관점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거나 또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하면서 더 좋은 서로가 연구하는 그런 자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